나는 너를 속였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그러나 다음 문장에서 세상이 뒤집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편지 속에는 기 넘는 유산과 민우를 위한 마지막 메시지가 들어있었다. 죽음을 앞둔 준호는 5년간 그들을 찾아 헤맸다고 했다. 엄마, 이게 정말 아빠가 쓴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억을 잃었던 딸과 구걸하던 소년을 찾은 백만장자 할머니, 그리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남긴 사기꾼. 우연히 떨어진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용서와 화해로 향하고 있었다. 윤미자 씨의 간 이식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소리를 전하는 지혜 소리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작은 순간들부터 인생의 큰 깨달음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지혜의 소리를 전해드립니다. 때로는 따뜻한 위로로, 때로는 날카로운 통찰로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하면 로또 1등 당첨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혜 소리와 함께라면 당신의 하루가 더욱 특별해질 거예요. 지금 바로 행운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서울의 화창한 봄날이었다. 강남 고급 카페의 야외 테라스에 앉아있는 나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내 이름은 김윤자, 올해 72세, 클래시카라는 국내 최고 의류 브랜드의 창업자이자 회장이다. 사람들은 나를 패션계의 얼음, 여왕이라 부른다. 차갑고 냉정하다는 의미겠지만 나는 그 별명이 싫지 않았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함이 있었기에 가난한 시골 소녀에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으니까. 김 회장님, 이번 해외 진출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앉은 투자자가 물었다. 진행하죠. 클래시카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가야 할 때입니다. 냉정한 판단력으로 쌓아올린 내 제국은 50여 개국의 매장을 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는 법. 나의 그림자는 50대에 떠난 남편과 15년 전 연락이 끊긴 딸 지은이었다. 봄바람이 테라스를 스치고 지나갔다. 우리 테이블에서 조금 떨어진 길가에서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다. 어머, 저 아이 좀 보세요. 이런 동네에서 저런 모습으로. 투자자의 아내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고개를 돌려보니 허름한 옷차림의 소년이 테라스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다. 대략 12살 정도로 보이는 마른 소년은 작은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다. 카페 매니저가 다가가 그를 내쫓으려 하자 소년은 간절한 눈빛으로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다. 매니저가 고개를 저으며 물러서자 소년은 용기를 내어 테라스 테이블 몇 군데로 다가갔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소년을 거들떠보지도 않거나 손짓으로 물리쳤다. 저런 아이들 요즘 많아요. 학교에 안 가고 이런 곳에서 동냥하러 다니니. 투자자의 아내가 인상을 쓰며 말했다. 소년이 우리 테이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투자자 부부는 불편한 표정으로 외면했지만 나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소년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까만 눈동자와 긴 속눈썹, 그리고 왠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다. 할머니, 수제 초콜릿 사주세요. 엄마 약값을 모으고 있어요. 소년이 테라스 난간 너머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하나에 2,000원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소년의 말에 나는 무의식적으로 지갑을 열었다. 평소에 나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다. 5만 원을 꺼내 건네며 말했다. 거스름돈은 됐다. 소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때였다. 지갑을 다시 가방에 넣으려는 순간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소년이 재빨리 주워 건네려다 사진을 보고 갑자기 얼어붙었다. 우리 엄마인데. 시간이 멈춘 듯했다. 소년이 들고 있는 사진은 15년 전 마지막으로 본 내
딸 지은의 모습이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뭐라고? 이 사진이 내 엄마라고? 내 목소리가 떨렸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엄마예요. 왜 할머니가 우리 엄마 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투자자 부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나는 당장 회의를 중단해야겠다고 결정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미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서에게 연락해 다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난 후 나는 소년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얘야, 내 이름이 뭐니? 김민우예요. 민우야, 내 엄마를 만나볼 수 있을까? 소년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아파서 집에 계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나는 소년을 따라 카페를 나섰다. 15년 동안 찾지 못한 딸이 이렇게 우연히 내 앞에 나타날 줄이야. 가슴 속에서는 기대와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엄마, 저 왔어요. 손님 모셔왔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작은 반지하 공간에 울려 퍼졌다. 실내는 좁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벽면 곳곳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는데 대부분 자연 풍경이나 추상화였다. 작품명 아마추어의 솜씨는 아니었다. 민우야, 누구신데 이렇게 데려왔니? 안쪽 방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15년 만에 듣는 지은이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예전에 맑고 밝던 목소리와는 달리 지금은 생기가 없고 지친 듯했다. 엄마, 이 할머니가 엄마 사진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셔왔어요. 민우의 말에 방 안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천천히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나왔다. 머리를 헝클어진 채로 묶은 그녀는 창백한 얼굴에 지친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변함없이 내 딸 지은이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지은이의 눈에는 어떤 인식의 빛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경계하는 빛만 있을 뿐이었다. 죄송하지만 누구신가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충격으로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내 딸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니.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지은아. 나 엄마야. 내 말에 지은이의 표정이 의아함으로 가득 찼다. 죄송하지만 제 이름은 미선입니다. 윤미선이고요. 지은이라는 분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닙니다. 미선이라고 내 딸이 이름까지 바꿨단 말인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일까? 하지만 이 사진 속 사람은 분명 당신입니다. 내가 다시 사진을 가리키자 미선이라 자칭하는 지은이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맞아요. 이건 제가 맞는데 이상하네요. 이 사진은 어디서 구하신 거죠? 이건 15년 전 내 딸 지은이의 25번째 생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미선은 더욱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저는 제 과거에 대해 기억이 없어요. 10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거든요. 병원에서 알려준 제 이름이 윤미선이었어요. 그제야 상황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지은이는 기억을 잃고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왔던 것이다. 그럼 민우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이미 뱃속에 있었어요.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출산했죠. 미선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내 딸이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혼자 키워야 했다니. 그것도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저기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정말 제가 당신 딸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단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나는 가방에서 더 많은 사진들을 꺼냈다. 지은이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모습까지.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이건 정말 저예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아요. 민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엄마, 이 할머니가 진짜 엄마의 엄마예요. 그럼 제 할머니인가요? 미선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우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할머니와 엄마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해. 민우야, 저쪽 방에서 숙제 좀 하고 있으렴. 미선이 부드럽게 말했다. 민우는 아쉬운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런 후 미선은 나를 소파로 안내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소파였다.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정말 제가 당신 딸이라면 왜 15년 동안 저를 찾지 않으셨나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내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그녀를 찾았는지. 하지만 모든 단서가 차가운 강물로 이어졌고 경찰은 결국 수색을 포기했다는 것을 찾았어요. 정말 필사적으로 찾았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집을 나간 후 모든 자원을 동원해 찾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어요. 경찰은 결국 실종 사건을 종결했고 나는 당신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미선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다. 제가 왜 집을 나갔죠?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다. 하지만 그녀가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과거의 아픔을 다시 들려주는 것이 옳은 일일까?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함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은 나에게 화가 났었어요. 패션 디자이너의 길을 걷길 바랐지만 당신은 화가가 되고 싶어 했죠. 그리고 내가 반대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미선의 눈이 커졌다. 그래서 제가 집을 나갔군요. 그래요. 그리고 그 후로 당신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아마 교통사고로 신원 확인이 안 된 채 병원에 실려갔나 봐요. 미선은 창백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항상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궁금했어요. 민우에게도 제대로 된 가족 이야기를 해줄 수 없어서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처음에는 미선이 경직되었지만 곧 손을 빼지 않았다. 확실히 하고 싶어요. 미선이 결심한 듯 말했다.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김지은이라면 알고 싶어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이죠. 당장 예약할게요. 미선은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당신 딸이라면 왜 병원에서는 제 이름이 윤미선이라고 했을까요? 이건 나도 궁금한 부분이었다. 아마도 당신이 사고 당시 가지고 있던 신분증이나 소지품 때문일 거예요. 기억이 없었으니 그 이름을 받아들인 거겠죠. 우리의 대화는 민우가 방에서 나오면서 중단되었다. 그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엄마, 배고파요.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미선은 황급히 일어났다. 민우야, 미안해. 엄마가 저녁 준비할게. 제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요. 괜찮을까요? 내가 제안했다. 미선은 망설이는 듯 했지만 민우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윤자예요. 김윤자.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민우에게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미선은 동의했다. 그렇게 우리 셋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식사 중에 민우는 학교 이야기와 자신이 과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했다. 그 모습에서 어린 시절 지은이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그날 밤 미선의 집을 나서며 나는 다시 만날 약속을 했다. DNA 검사를 통해 모든 것이 확실해질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15년간의 긴 기다림 끝에 나는 마침내 내 딸을 찾았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거의 매일 미선과 민우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미선도 나의 방문에 익숙해졌고 민우는 할머니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나를 반기기 시작했다. 검사 결과를 받기로 한 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미선의 집을 찾았다. 민우는 학교에 간 시간이었다. 미선은 창백한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오셨군요. 그녀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있었다. 이미 결과는 문자로 통보받은 상태였지만 우리는 함께 확인하기로 약속했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미선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종이 한 장이 우리의 운명을 담고 있었다. 미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99.9999% 일치. 미선이 결과를 읽으며 속삭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제가 김지은인가 봐요. 나는 감정에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다. 단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잡을 수 있을 뿐이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내 딸 지은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선, 아니, 지은이가 말했다. 저는 여전히 윤미선으로서의 삶밖에 기억나지 않아요. 김지은이라는 사람은 저에게 낯선 사람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나를 아프게 했는지 모른다. 내 딸이 자신을 낯선 사람이라고 말하다니. 하지만 그녀의 혼란을 이해했다. 10년 넘게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으니까 천천히 해요. 서두를 필요 없어. 내가 말했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지은이는 무릎에 놓인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제가 정말 화가가 되고 싶어 했던 건가요?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림을 무척 좋아했어요. 하지만 나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길 바랐죠. 내 뒤를 이어주길 원했으니까. 그래서 집을 나갔군요. 지은이가 중얼거렸다. 그런데 민우의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이 질문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당신이 만나던 남자 이름은 박준호였어요. 미술대학 선배였죠. 그는 내가 인정하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안정적인 직업도 없고 그저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었으니까. 지은이의 눈이 갑자기 빛났다. 준호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 이름을 민우라고 지었을까요? 어딘가 비슷한 이름이니.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죠.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그 이름이 남아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지은이는 벽에 걸린 그림들을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제가 기억을 잃은 후에도 그림 그리는 법은 잊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림을 그릴 때만 평화를 느꼈죠. 재능은 쉽게 사라지지 않나 봐요. 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은이는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다. 가볍게 시작된 기침이 점점 심해졌고 곧 그녀는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 나는 황급히 그녀에게 물을 건넸다. 괜찮아요?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은이는 물을 마시고 숨을 고르더니 쓴 웃음을 지었다. 사실 제가 많이 아파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더군요.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민우가 학교 다니면서 몰래 물건을 팔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민우가 그날 초콜릿을 팔고 있었던 거였구나. 왜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도울 수 있었는데.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엄마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이는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아직 따라가지 못해요. 죄송해요. 이해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하지만 당신의 건강은 기다릴 수 없어요. 치료를 받아야 해요. 지은이는 한숨을 쉬었다. 약값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요. 정기 검진에 때로는 입원까지. 제 그림이 가끔 팔리긴 하지만 생활비를 겨우 벌 정도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모든 의료비를 부담할게요. 그리고 더 좋은 병원으로 옮겨요. 지은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죠? 저는 아직 엄마라고 부를 수도 없는 사람인데. 당신이 부르든 부르지 않든 나는 당신의 엄마예요. 15년 동안 당신을 찾지 못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슴 아픈데 이제 와서 당신이 아픈 것을 보고도 외면할 수 없어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나는 서울 강남의 최고 병원에 지은이의 진료를 예약했다. 처음에 지은이는 부담스러워했지만 민우를 위해서라도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는 내 말에 결국 동의했다. 종합검진 결과
지은이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자가 면역 간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합병증도 생기기 시작했다. 의사는 즉시 입원 치료를 권했다. 그냥 약을 타서 집에서 먹으면 안 될까요? 지은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민우가 혼자 있게 되는데 민우는 제가 돌볼게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의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결국 지은이는 입원하게 되었고 민우는 내 집으로 오게 되었다. 민우에게는 엄마가 특별한 치료를 받아야 해서 잠시 나와 지내게 될 거라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 그가 처음으로 나를 할머니라고 불렀다. 엄마, 많이 아픈 거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응. 민우야, 엄마는 좀 많이 아프셔. 하지만 걱정하지 마. 최고의 의사 선생님들이 엄마를 치료해 주실 거야. 정말 나아질까요? 그의 눈에 담긴 불안감이 내 가슴을 찢었다. 어린 나이에 엄마의 건강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다. 물론이지.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꼭 나아질 거야. 민우는 내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엄마가 아프니까 제가 초콜릿 팔러 다닌 거예요.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알면 속상해 하시거든요. 이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이 어린 아이가 엄마를 위해 얼마나 애썼을까. 나는 민우를 꼭 안아주었다. 이제 그런 일은 하지 않아도 돼. 할머니가 도울 거니까. 민우는 내 품 안에서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아마도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일 것이다. 나는 그를 토닥이며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그날 밤 민우가 잠든 후 나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지은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첫날 치료를 잘 받았다는 이야기에 안도했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인지도 모른다. 내 딸과 손자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기회. 다음 날 아침 민우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회사에 들렀다. 부회장에게 당분간 회사 일을 맡기겠다고 통보했다. 그는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회장님, 갑자기 무슨 일이신지. 가족 문제야. 오랫동안 찾던 내 딸을 찾았어. 그리고 지금은 그 딸과 손자가 내 도움이 필요해. 부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회사는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고마워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지은이에게 줄 선물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어릴 때 그렸던 그림들과 사진 앨범이었다.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이 조금이라도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지은이의 병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다. 좀 어때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생각보다 나아요. 약이 효과가 있나 봐요. 다행이네요. 당신에게 가져온 것이 있어요.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내가 건넨 앨범을 펼쳤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지은이는 한참 동안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이게 정말 저였군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왠지 꿈을 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느낌이랄까.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조금씩 기억이 돌아올 거예요. 서두르지 마세요. 지은이는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민우는 잘 있나요? 네, 걱정 마세요. 어제는 저희 집에서 잘 지냈어요. 요즘 아이들답게 새로운 환경에 금방 적응하더군요. 지은이의 눈에 안도감이 어렸다. 그 아이 참 착해요. 제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티 내지 않으려고 애써요. 민우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당신과 닮았어요. 지은이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저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제가 큰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지은아라고.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래서요?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어요. 마치 그게 제 이름인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내 가슴 속에 피어올랐다. 아무리 잃어버린 기억이라도 마음 깊은 곳에는 남아있는 것일까? 나는 지은이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조금씩 돌아올 거예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잃어버린 조각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기 시작했다. 지은이의 입원 치료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 의사들의 집중 치료 덕분에 그녀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민우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회사 일을 간단히 처리한 후 오후에는 병원에서 지은이와 시간을 보내는 일상을 반복했다. 민우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 처음에는 낯선 고급 아파트와 풍족한 생활에 어색해했지만 곧 자신의 방과 새 학용품, 그리고 매일 아침 차려진 식사에 즐거워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제 수학 문제 풀이가 정말 훌륭하대요. 민우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말 우리 민우가 수학에도 재능이 있구나. 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사실이에요. 엄마는 제가 미술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전 과학이랑 수학이 더 재밌어요. 민우의 말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고 그것을 민우에게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우는 분명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민우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도 돼. 할머니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응원할 거야. 민우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엄마는 항상 제 그림이 잘 됐다고 말해 주시거든요. 제가 과학 이야기하면 좀 실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 가슴이 아려왔다. 딸에게 했던 실수를 그녀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던 걸까?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날 저녁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복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 회장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의 진지한 표정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물론이죠. 무슨 일인가요? 지은 씨의 상태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치료 효과는 있지만 간 손상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결국 간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간 이식이요? 그렇게 심각한가요?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만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가족 중 기증자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검사받겠습니다. 당장 시작하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아침에 검사를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지은 씨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니까요. 병실에 들어서자 지은이는 창가에 앉아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미소 지었다. 엄마. 그녀가 처음으로 나를 엄마라고 불렀다.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지은아,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오늘은 두통도 없고 몸이 한결 가벼워요. 그리고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어떻게? 지은이는 스케치북을 보여주었다. 그녀가 그린 것은 우리 옛집의 정원이었다.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정확했다. 이 집이 자꾸 꿈에 나와요. 큰 정원이 있고 구석에 작은 그네가 있는 그건 우리 집이었어. 내가 15살 때까지 살았던 곳이지. 지은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네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는 기억이 나요. 남자였는데 내 아버지였을 거야. 그는 항상 주말이면 너와 그네를 타곤 했지. 아버지. 지은이가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숨이 막혔다. 지은이의 아버지, 내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다. 지은이가 집을 나가고 2년 후 심장마비로 갑자기 떠났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 내가 집을 나간 후에. 지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랬군요. 저 때문에 많이 상심하셨겠네요. 우리 모두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너를 찾았으니 그게 중요해. 지은이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물었다. 민우는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응. 정말 잘 지내. 오늘은 수학 시간에 칭찬을 받았대. 그 아이
과학과 수학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지은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래요? 전 민우가 미술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민우가 그러는데 사실은 과학이 더 재밌대. 다만 내가 그의 그림을 칭찬해서 계속 그린다고 하더라고. 지은이는 한숨을 쉬었다. 제가 실수했네요. 저도 모르게 엄마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민우에게 기대를 강요한 것 같아요. 그녀의 깨달음에 마음이 아팠다. 괜찮아. 모든 부모가 그런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깨닫고 바로잡는 거야. 민우에게 사과해야겠어요. 그 아이의 진짜 관심사를 존중해주지 못했네요. 대화 도중 간호사가 저녁 약을 가지고 들어왔다. 지은이는 얌전히 약을 삼키고 나서 문득 물었다. 엄마, 제가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민우가 보고 싶어요. 간호사는 무심코 말했다. 아직 한동안은 치료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의사 선생님이 간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셨어요. 지은이의 표정이 굳었다. 간호사가 나간 후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정말인가요? 제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가요? 숨길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의사 선생님이 간 손상이 심각하다고 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간 이식까지 갈 수도 있다는 뜻이죠. 지은이의 눈에 두려움이 서렸다.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내일 내가 검사를 받을 거야. 혹시 내가 기증자가 될 수 있을지.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안 돼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엄마 나이는 상관없어. 건강 상태가 중요한 거지. 게다가 내가 너희 엄마잖아.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얼마나 엄마를 힘들게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희생까지 받을 수는 없어요. 이건 희생이 아니야. 이건 사랑이야, 지은아. 그 말에 지은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딸을 안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가늘었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흐느낌은 어린 시절 지은이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민우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병원으로 돌아와 간 기증자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예정이었다. 그동안 지은이는 점점 더 많은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18살 생일 파티, 대학 입학식, 그리고 첫 전시회까지 조각조각 돌아오는 기억들이 그녀의 정체성을 서서히 회복시켜 주고 있었다. 엄마, 혹시 박준호에 대해 더 아는 것이 있나요? 어느 날 지은이가 물었다. 많지는 않아. 너희가 만나던 시절에 나는 그를 알아보려 하지 않았으니까. 그저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민우가 그와 많이 닮았을까요? 글쎄, 눈매가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해. 하지만 민우는 너를 더 많이 닮았어. 지은이는 미소 지었다. 가끔 민우를 보면 낯선 감정이 들어요. 마치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보는 것 같은. 준호를 떠올리는 걸지도 모르지. 잠재의식 속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 민우가 학교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연락이 왔다. 급히 학교로 달려가 보니 교무실에서 민우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니, 민우야? 걱정스럽게 물었다. 담임 선생님이 설명했다. 민우가 오늘 다른 아이와 싸웠어요. 상대 아이가 내 엄마는 거지라고 놀렸다고 하네요. 내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민우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우야, 어서 사과하렴. 민우는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고 우리는 함께 학교를 나왔다. 차 안에서 민우는 계속 침묵을 지켰다. 괜찮아, 민우야. 화가 났을 거야. 그렇지. 민우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그 아이가 엄마 욕을 했어요. 엄마가 초콜릿 팔러 다닌다고, 구걸한다고.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이 어린 아이가 엄마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아팠을까. 나는 민우를 꼭 안아주었다. 내가 엄마를 지키려 한 거구나. 정말 용감한 아이야. 하지만 폭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야. 알겠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엄마는 정말 나아질까요? 물론이지. 엄마는 곧 건강해질 거야.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 거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 그런 약속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민우의 눈빛에서 절실한 희망을 보았다. 약속할게. 민우야, 할머니가 모든 걸 다 할 거야. 집으로 돌아와 민우를 재우고 난 후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다. 지은이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모습까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녀가 집을 나가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 있었다. 눈빛이 차갑고 반항적이었다. 그때의 나는 그저 딸의 반항기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도움을 청하는 신호였는지도 모른다. 이번엔 제대로 할게. 나는 사진 속 지은이에게 속삭였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해줄게. 다음 날 아침 의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김 회장님, 안타깝게도 혈액 일치하지만 다른 요소들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증자로는 적합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다른 가족이나 친척 중에 가능한 분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없다면 장기 이식센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가 지은이를 구할 수 없다니. 이럴 수는 없어.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민우, 그럴 리 없어. 민우는 너무 어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가능할까? 민우가 지은이의 아들이라면 간 일부 기증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는 이미 내 표정을 보고 결과를 눈치챈 것 같았다.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요. 엄마,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해주셨어요. 그날 오후 지은이가 잠든 사이 나는 의사를 따로 만났다. 혹시 아들이 기증자가 될 수 있을까요? 13살짜리 아이인데.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법적으로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생체 장기 기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령 나이가 되더라도 아직 성장기 아이에게는 큰 위험이 따르죠. 그럼 다른 방법은요? 지금으로서는 기증자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지은 씨의 상태는 안정되어 있으니 시간이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병원 로비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절망감에 사로잡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윤자 씨인가요? 저는 강남경찰서의 이 형사입니다. 15년 전 김지은 씨 실종 사건을 담당했었죠.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최근에 오래된 사건들을 재검토하던 중 흥미로운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일 어떠세요? 내일 오전 10시에 경찰서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15년 전 사건에서 무엇을 발견했다는 걸까? 그리고 그것이 지은이의 현재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복잡한 생각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우를 위해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다짐했다. 내일은 어쩌면 많은 것들이 밝혀질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민우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나는 강남경찰서로 향했다. 오랜만에 방문하는 경찰서는 15년 전 딸의 실종 신고를 했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당시 수없이 드나들었던 이곳에서 매번 아직 새로운 단서가 없습니다 라는 말만 들었던 쓰라린 기억이 떠올랐다. 이 형사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다. 그는 나를 사무실로 안내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 회장님, 지은 씨를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입이 벌어졌다. 어떻게 아셨죠? 작은 세상이죠.
지은 씨가 입원한 병원의 담당 의사가 제 동창입니다.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다 알게 됐죠. 그렇군요. 그런데 제게 전화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 형사는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다. 15년 전 지은 씨 실종 당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의 차량 사고 기록을 검토하던 중 지은 씨 실종 시점과 일치하는 교통사고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파일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한 차량이 도로변에 충돌한 모습이었다. 이 차량의 운전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느 어부 부부가 그녀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어부 부부요? 왜 병원에서 그냥 환자를 내보낸 거죠? 당시에는 절차가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부가 친척이라고 주장했고 환자도 특별한 저항이 없었으니까요. 물론 의식이 완전치 않은 상태였겠지만 그 부부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이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윤상철, 윤미자 부부. 아마 그들이 지은 씨에게 윤미선이라는 이름을 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의 거주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15년이나 지나서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이 형사의 표정이 무거워졌다. 그 당시 사고 현장에서 또 다른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는 증거 봉투에서 찌그러진 반지 하나를 꺼냈다.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건 분명 우리 가족의 문장이 새겨진 반지였다. 이건 박준호의 반지입니다. 형사가 말했다. 박준호요? 내가 놀라서 물었다. 지은이의 그 남자친구였던.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이 반지가 지은 씨의 차량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혼란스러움에 목소리가 떨렸다. 그거 남편이 지은이에게 준 갑오인데 내가 반대했음에도 지은이가 준호에게 줬었나 봐요. 하지만 지은이 차 안에서 이게 왜 발견된 거죠? 저희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반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케이스를 재검토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준호가 그날 지은이와 함께 있었던 걸까? 아니면 지은이가 반지를 되찾아온 것일까? 혹시 준호에 대한 조사는 하셨나요? 그는 지은 씨 실종 직후 갑자기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사 결과 그는 2년 전 뉴욕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준호가 이미 죽었다니. 민우의 아버지가 이 정보가 지은 씨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알려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경찰서를 나와 차에 앉아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제 이 정보를 지은이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혹은 전해야 하는지도 의문이었다. 그녀의 기억이 점점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 그녀의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됐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지은이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평소보다 생기 있어 보였다. 엄마 오셨네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네, 오늘은 특별히 좋은 날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제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고 하셨거든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그리고 어젯밤 더 많은 기억이 돌아왔어요. 어떤 기억인데? 지은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준호에 대한 기억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있었던 일. 숨이 멎는 듯했다. 그날 밤이라니? 제가 집을 나간 날이요. 준호와 만나기로 했었어요. 그는 저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이야기가 뭐였는지 기억나?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그 부분은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준호의 얼굴, 그의 목소리는 선명하게 기억나요. 그리고 그가 저에게 준 반지도요. 반지. 네, 가족 문장이 새겨진 반지요. 엄마의 가족 반지였다고 했어요. 방금 경찰서에서 본 그 반지였다. 어떻게 된 일일까? 지은아, 사실 오늘 경찰서에 다녀왔어. 내 실종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다고 해서. 지은이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무슨 정보요?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옳은지 망설였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내가 사고를 당한 날 차 안에서 반지가 발견됐어. 그리고 준호는 내가 실종된 직후에 미국으로 떠났대. 지은이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직 확실한 건 없어. 다만 준호가 내 사고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지은이는 창백해졌다. 준호가 절 해치려 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 모르는 일이야. 하지만 내 기억이 돌아온다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야. 지은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상하게도 준호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행복한 것들이에요. 그가 저를 해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건 나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한 가지 더 알려줄 게 있어. 준호는 2년 전에 뉴욕에서 사망했어. 이 말에 지은이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돌아가셨다고요? 그럼 민우는 영원히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건가요? 그래, 안타깝게도.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이는 항상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했는데 지금 당장 말할 필요는 없어. 내 상태가 더 나아지고 모든 기억이 돌아온 후에 천천히 이야기해도 돼. 그때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다. 지은 씨, 투석 시간이에요. 나는 지은이의 손을 잡아주었다. 난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걱정하지 마. 투석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의사가 다가왔다. 김 회장님,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지은 씨의 상태가 다소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간 이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식센터에 등록된 상태이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운이 좋으면 몇 주 내에 가능할 수도 있지만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은 씨의 혈액형이 상대적으로 희귀해서 깊은 한숨이 나왔다.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으로서는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나는 병원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민우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김윤자입니다. 김 선생님, 민우가 갑자기 고열이 나서 보건실에 있습니다. 오셔서 데려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급히 지은이에게 상황을 알리고 학교로 향했다. 보건실에 도착하자 민우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민우야, 괜찮니? 걱정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민우의 목소리는 약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보건 선생님이 다가와 말했다. 열이 39도까지 올라갔어요.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민우를 안고 차에 태웠다.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바로 지은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민우를 진찰한 후 입원을 권했다. 급성 폐렴으로 보입니다. 항생제 치료가 필요해요. 민우가 입원실로 옮겨진 후 나는 지은이에게 상황을 알렸다. 지은이는 즉시 민우의 병실로 오려 했지만 그녀의 상태가 여의치 않았다. 걱정하지 마, 지은아. 내가 민우를 잘 돌볼게. 너는 치료에 집중해. 하지만 민우가 저를 찾을 거예요. 제가 가야 해요. 결국 의사의 허락을 받아 지은이는 휠체어를 타고 민우의 병실을 방문할 수 있었다. 민우는 엄마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많이 아파요. 지은이는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 우리 아들. 곧 나아질 거야. 엄마가 여기 있을게. 그날 밤 나는 두 병실을 오가며 지은이와 민우를 돌보았다. 간호사들도 특별히 배려해 주어 지은이가 민우의 병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었다. 민우가 잠든 후 지은이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제가 더 빨리 나아야 해요. 민우를 위해서라도.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넌 분명 나아질 거야.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낼 거야. 그날 밤 병원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이려는 순간 갑자기 지은이의 병실에서 소란이 일었다. 간호사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무슨 일이죠? 놀라서 물었다. 한 간호사가 급히 대답했다. 지은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오고 계세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다. 지은이의 병실 앞에 서서 나는 딸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의사들이 지은이의 병실에서 분주히 오가는 동안 나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주치의가 나왔다. 김 회장님, 다행히 지은 씨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요. 간 기능이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으로서는 응급 이식이 필요합니다. 이식센터에 긴급 요청을 넣었고 최우선 순위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미끄러지는 말투에서 희망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죠?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주일, 길어야 열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겨우 찾은 딸을 다시 잃게 된다니 이건 너무 잔인한 운명이었다.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기증자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의사가 떠난 후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15년 만에 찾은 딸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다.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민우였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요? 민우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아이에게 어떻게 이 잔인한 현실을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민우야, 너 침대에 있어야지. 아직 열이 있잖아. 엄마가 걱정돼요. 전 괜찮으니까 엄마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세요. 그의 진지한 눈빛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민우야, 엄마가 많이 아프셔. 간이 많이 나빠지셨어. 그럼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TV에서 수술하는 거 봤어요. 그래, 수술이 필요해. 하지만 그러려면 간을 기증해 줄 사람이 필요하단다. 민우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할머니가 기증하면 되잖아요. 할머니는 이미 검사를 받았어. 하지만 적합하지 않다고 했어.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그럼 제가 할게요. 제 간을 엄마한테 주세요. 가슴이 아려왔다. 이 아이의 순수한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고마워, 민우야. 하지만 내가 아직 너무 어려서 그럴 수 없단다. 법적으로도 안 되고 위험하기도 하고.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는 죽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민우를 꼭 안아주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꼭 방법을 찾을 거야. 민우가 다시 병실로 돌아간 후 나는 지은이의 병실을 조용히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창백한 얼굴은 이미 사망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워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병원 건물 밖으로 나와 찬 공기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윤자 씨.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윤상철이라고 합니다. 지은이, 아니, 미선이를 돌봤던 사람입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경찰이 찾지 못했던 그 어부 부부였다. 어떻게 저를 아셨죠? 뉴스에서 봤습니다. 클래시카 회장님이 실종된 딸을 찾았다는 기사가요. 미선이에 대한 설명이 딱 맞아서. 그럼 지금 어디 계신가요? 병원 앞입니다. 만나 뵙고 싶어서요. 급히 병원 입구로 나가보니 60대 정도로 보이는 수수한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김 회장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신 이유가 뭔가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미선이, 아니, 지은이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해서요. 어떻게 도우실 수 있다는 건가요? 제 아내 미자가 지은이와 같은 혈액형입니다. 그리고 기증자로 검사를 받았는데 적합하다고 합니다. 믿기 힘든 말이었다. 정말인가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미안합니다. 저희가 지은이를 데려간 것은 잘못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병원에서 그냥 내보내려고 했거든요. 의식은 있었지만 기억이 없는 상태였고 저희는 자식이 없어서 늘 외로웠는데 그때 미선이를 보자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데려갔군요. 15년 동안 저는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당신들이 그녀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처음엔 몰랐습니다. 나중에 뉴스를 보고 알게 됐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미선이가 저희를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고 그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럼 지금 부인께서는 어디 계신가요? 병원 로비에 있습니다. 바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대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윤상철 씨는 슬픈 눈으로 말했다. 미선이는 저희에게 10년간 진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이미 말기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미선이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서요. 가슴이 먹먹해졌다. 미움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함께 가시죠. 병원 로비에서 우리는 윤미자 씨를 만났다. 그녀는 나이에 비해 많이 쇠약해 보였다. 암 치료의 영향일 것이다. 만나 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김 회장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큰 잘못을 했어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기증 의사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미 검사를 받았고 적합하다고 합니다. 어차피 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미선이, 아니, 지은이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지만 지금은 지은이의 생명이 우선이었다. 즉시 의사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다. 의사는 놀랍게도 윤미자 씨의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혈액형뿐만 아니라 조직 적합성도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였다. 윤미자 씨의 건강 상태가 걱정됩니다. 간 절제 수술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윤미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제 몸 상태는 신경 쓰지 마세요. 미선이만 살릴 수 있다면. 의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정을 내렸다. 일단 추가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면 내일 아침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다. 지은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가 물었다.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지금 지은 씨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입니다. 수술 결정은 보호자인 회장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윤상철 씨가 말했다. 저희가 먼저 미선이를 만나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그들에게도 그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지은이의 병실로 안내했다. 윤상철 부부는 병실에 들어서자 눈물을 참지 못했다. 우리 미선아, 윤미자 씨가 지은이의 손을 잡으며 흐느꼈다. 엄마가 왔어. 이제 괜찮을 거야. 지은이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이 윤미자 씨에게 머물렀다. 엄마. 그녀가 희미한 목소리로 불렀다. 아직 의식이 완전치 않은 상태였지만 그 호칭에 윤미자 씨는 더욱 눈물을 쏟았다. 그래. 엄마야, 이제 내가 나아질 거야. 약속할게. 윤상철 씨도 눈물을 훔치며 지은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도 여기 있단다. 다시 건강해지렴.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상하게도 질투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다. 그들이 지은이를 사랑했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들 덕분에 지은이는 비록 기억을 잃은 채였지만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지낼 수 있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추가 검사 결과가 나왔다. 윤미자 씨의 간 상태는 양호했고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암 상태 때문에 수술 후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다. 괜찮습니다. 제 딸을 살리는 게 우선입니다. 윤미자 씨는 단호했다. 수술은 오전 10시에 시작되었다. 나는 민우와 함께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윤상철 씨도 우리와 함께였다. 할머니, 엄마가 나아질까요? 민우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이제 엄마는 꼭 나아질 거야. 윤상철 씨가 조용히 민우에게 말했다. 민우야, 내 엄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반드시 이겨낼 거란다. 민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는 내 엄마를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이란다. 긴 시간이 흘러 마침내 수술이 끝났다. 의사가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은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지은 씨의 세간이 잘 자리 잡았고 윤미자 씨도 안정적입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수술 후 3일이 지나고 지은이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다. 윤미자 씨도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 중이었다. 두 사람 모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민우는 이미 퇴원해 나와 함께 병원을 오가며 엄마의 회복을 지켜보고 있었다. 할머니, 저기 윤미자 할머니 병실이죠. 민우가 복도를 지나며 물었다. 그래, 윤미자 할머니는 엄마를 위해 큰 선물을 주신 분이야. 그럼 저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감사 인사요. 민우의 순수한 마음씨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물론이지. 윤미자 할머니도 널 만나면 좋아하실 거야. 윤미자 씨의 병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우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윤미자 씨는 민우를 보자 환하게 미소 지었다. 어머, 민우구나.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더 잘생겼네. 저는 민우예요. 엄마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민우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윤미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다는 말은 내가 해야 할 것 같구나. 너희 엄마를 10년 동안 내 딸이라 부르면서 진짜 가족에게 돌려보내지 못했으니 나는 민우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민우야, 사실 윤미자 할머니는 엄마가 기억을 잃었을 때 돌봐주신 분이야. 엄마는 10년 동안 윤미자 할머니를 엄마라고 불렀단다. 민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럼 저에게는 외할머니가 두 분이신 거예요? 윤미자 씨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민우에게 이런 식으로 설명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나는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할머니가 두 분이면 더 행복한 일이지. 민우는 기쁜 표정으로 윤미자 씨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윤미자 할머니, 얼른 나으세요. 저희 집에도 놀러 오세요. 윤미자 씨는 민우의 손을 꼭 쥐며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우리 민우야. 윤미자 씨와 작별 인사를 하고 나와 민우는 지은이의 병실로 향했다. 지은이는 아직 많이 약한 상태였지만 의식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안녕, 지은아. 오늘은 좀 어때? 내가 물었다. 지은이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아직 힘이 없어 보였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이 더 많이 돌아왔어요. 어떤 기억이니? 준호에 대한 기억이요. 제가 왜 집을 나갔는지. 민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 아빠 이야기예요. 지은이는 아들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다. 그래, 민우야, 내 아빠 이야기야. 하지만 지금은 엄마가 많이 피곤해서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 줄게. 민우는 실망한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 저는 병원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그래. 할머니가 데려다 주실 거야. 민우를 병원 1층 편의점에 데려다 주고 돌아왔을 때 지은이는 좀 더 정신이 또렷해 보였다. 엄마, 민우에게 준호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억을 되찾았으니 이제 진실을 알려줘도 될 것 같아. 조금씩 천천히. 지은이는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요. 준호와 만났고 그는 저에게 사실을 고백했어요. 어떤 사실이니? 준호가 저와 만난 건 엄마의 돈 때문이었대요.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엄마를 이용해 돈을 얻으려 했던 거죠.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무슨 뜻이니? 준호는 사실 그럴듯한 화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전문 사기꾼이었죠. 저를 통해 엄마의 회사에 접근하려 했던 거예요.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그럼
내가 집을 나간 것도 준호의 진실을 알게 된 후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때 임신 중이었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부끄러웠고 그냥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지은아, 그걸 왜 말하지 않았니? 내가 널 도울 수 있었는데.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는 항상 제가 실수하지 않길 바라셨잖아요. 저는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 말씀하실까봐 두려웠어요. 가슴이 아팠다. 내가 그런 엄격한 엄마였구나. 딸이 가장 힘든 시기에 나를 의지하지 못할 만큼 미안해. 지은아, 내가 더 열린 마음으로 너를 대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엄마. 저도 어리석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게 지나간 일이에요. 그래,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야. 그리고 민우가 있잖아. 지은이는 미소 지었다. 네, 민우는 제 인생의 축복이에요. 비록 준호가 사기꾼이었지만 민우만큼은 진짜예요. 민우에게는 어떻게 말할 거니? 사실대로요. 하지만 아직 어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다기보다는 복잡한 사람이었다고 말해야겠어요. 그때 민우가 아이스크림을 손에 든 채 돌아왔다. 엄마, 벌써 더 나아 보여요. 지은이는 아들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민우야, 이제 점점 나아지고 있어. 그럼 곧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 하지만 아직 몇 주는 더 있어야 할 거야. 엄마, 저희 집은 어디로 갈 거예요? 할머니 집이요? 아니면 우리 옛날 집이요? 복잡한 질문이었다. 나는 지은이를 바라보았고 그녀도 나를 바라보았다. 글쎄, 민우야,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어떻게 하고 싶니? 지은이가 물었다.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저는 할머니 집이 좋아요. 넓고 예쁘고 할머니랑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은이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럼 할머니께 여쭤봐야겠네. 나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물론 함께 살자. 내 집은 너무 크고 텅 비어서 항상 외로웠어. 너희가 와준다면 정말 기쁠 거야. 그럼 결정된 거네요. 지은이가 말했다. 앞으로 우리는 함께 살 거야. 한 달 후, 지은이는 마침내 퇴원했다. 윤미자 씨는 이미 2주 전에 퇴원했지만 그녀의 암은 더욱 진행되어 있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몇 개월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지은이가 퇴원하는 날, 윤상철 부부도 병원에 찾아왔다. 윤미자 씨는 전보다 훨씬 더 쇠약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따뜻했다. 이제 정말 가는 거구나. 윤미자 씨가 지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 이제 퇴원해요. 엄마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지은이가 감사의 눈빛으로 대답했다. 넌 항상 내 딸이야, 미선아. 아니, 지은아. 윤미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이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엄마도 저에게는 항상 엄마예요. 그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의 포옹을 지켜보면서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질투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 윤미자 씨가 아니었다면 지은이는 길거리에서 혼자 고생했을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윤미자 씨가 아니었다면 지은이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윤미자 씨, 내가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윤미자 씨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김 회장님, 제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지은이와 민우, 그리고 나는 함께 강남의 내 집으로 향했다. 지은이는 처음 보는 호화로운 저택에 압도된 듯 했다. 이렇게 큰 집에서 엄마 혼자 사셨던 거예요. 지은이가 놀라서 물었다. 그래, 너무 외로웠지. 이제 너희가 와서 다행이야. 민우는 신이 나서 집안을 뛰어다녔다. 와, 정말 크다. 할머니, 이게 다 우리 집이에요. 그래, 민우야, 이제 이곳이 너희 집이야.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활기찬 대화와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식사 후, 민우가 잠든 뒤
지은이와 나는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은이가 물었다. 무슨 뜻이니? 제 인생이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난 10년간 저는 윤미선으로 살았고 그림을 그리며 생계를 유지했죠. 하지만 이제 김지은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다면 그렇게 해. 아니면 다른 것을 시작해도 좋고. 정말요? 엄마가 원하시는 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 내가 너에게 내 꿈을 강요했던 건 큰 실수였어.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해요. 엄마,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내가 은퇴할 생각은 없지만 내가 관심 있다면 언제든지 자리가 있어. 지은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사실 저도 패션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저 엄마의 강요가 싫었을 뿐이죠. 하지만 이제는 제 방식으로 해보고 싶어요. 그래, 내 방식으로 해. 내가 지원할게. 그날 밤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집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딸과 손자의 숨소리가 집안을 채웠고 그것은 내게 말할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민우가 내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오늘은 제가 아침을 차려놨어요. 놀라서 일어나 보니 민우는 이미 식탁에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았다. 서툴게 구운 토스트와 삶은 계란, 그리고 약간 탄 베이컨이었지만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어 보였다. 민우야,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이걸 다 혼자 했니? 네.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엄마가 아직 많이 피곤해 보여서 제가 도와주고 싶었어요. 지은이도 놀란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돕는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시작이었다. 지은이와 민우가 내 집에서 살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다. 지은이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고 민우는 새 학교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내 인생은 달라졌다. 텅 빈 집은 이제 웃음소리와 발자국 소리로 가득 찼고 저녁 식사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슬픈 소식이 있었다. 윤미자 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고 했다. 지은아, 윤미자 씨를 뵈러 가야 할 것 같구나.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민우도 데려가고 싶어요. 그날 오후 우리 세 사람은 호스피스 병원을 찾았다. 윤미자 씨의 병실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창문 너머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고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다. 윤미자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석 달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피부는 창백하고 뼈만 남아있는 듯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다. 미선아, 윤미자 씨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지은아,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지은이는 윤미자 씨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마른 손을 잡았다. 엄마, 많이 힘드세요. 괜찮아. 통증은 약으로 조절되고 있어. 그보다 너희들이 와줘서 정말 기뻐. 민우도 침대 가까이 다가갔다. 윤미자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윤미자 씨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우리 민우. 할머니가 어떻게 있겠니?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네. 이번에 과학 시험에서 1등 했어요. 우리 민우가 정말 똑똑하구나. 자랑스럽다. 윤미자 씨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고였다. 윤상철 씨도 병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윤상철 씨, 음료수라도 드시러 가시죠. 내가 제안했다. 지은이와 윤미자 씨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윤상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우도 저도 주스 마시고 싶어요. 라며 우리 셋은 병실을 나서며 지은이와
윤미자 씨에게 사적인 시간을 주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윤상철 씨와 마주 앉았을 때 그의 눈에는 이미 체념이 보였다. 곧 떠나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미선이, 아니, 지은이를 보고 싶어 했어요. 윤미자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지은이와 민우에게 또 다른 엄마가 생긴 셈이니 저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윤상철 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저희가 처음부터 잘못했습니다. 지은이의 신원을 확인하려 노력했어야 했는데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때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지은이를 사랑으로 돌봐주셨다는 거죠. 민우가 주스를 마시며 물었다. 할아버지, 윤미자 할머니는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윤상철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민우야. 할머니는 곧 천국에 가실 거야. 슬퍼요. 하지만 할머니가 아프지 않게 되신다면 좋겠어요. 윤상철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할머니는 더 이상 아프지 않으실 거야. 병실로 돌아갔을 때 지은이와 윤미자 씨는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평온해 보였다. 다 이야기 나눴지. 내가 조용히 물었다.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윤미자 씨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이와 민우를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킬게요. 윤미자 씨는 민우에게 손짓했다. 민우야, 이리 와보렴. 할머니가 너에게 줄 것이 있어. 민우가 다가가자 윤미자 씨는 베개 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할머니가 오래전부터 간직하던 보물이란다. 이제 내가 가지렴. 상자 안에는 오래된 나침반이 들어있었다. 작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황동 나침반이었다. 우와, 정말 멋져요. 민우의 눈이 반짝였다. 이 나침반은 길을 잃었을 때 항상 올바른 방향을 알려준단다. 인생에서 길을 잃을 때도 마찬가지야. 내 마음속에 있는 나침반을 따라가렴. 민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할머니. 소중히 간직할게요. 윤미자 씨는 마지막 힘을 다해 지은이의 손을 꼭 쥐었다. 미선아, 아니, 지은아, 너는 항상 내 딸이야. 그걸 잊지 마.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 엄마, 저도 엄마를 잊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모두 조용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민우는 윤미자 씨가 준 나침반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다. 할머니, 이 나침반은 정말 마법 같아요. 항상 북쪽을 가리키네요. 그래, 민우야, 나침반은 항상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지. 윤미자 할머니가 너에게 주신 건 단순한 나침반이 아니라 인생의 지혜란다. 할머니 말씀처럼 제 마음속에도 나침반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양심이고 내 직관이야. 항상 그것을 따르렴. 일주일 후 우리는 윤미자 씨의 부고 소식을 들었다. 평화롭게 잠든 듯이 떠났다고 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윤상철 씨와 몇몇 친척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전부였다. 민우는 처음 참석하는 장례식에 혼란스러워했지만 용감하게 행동했다. 그는 윤미자 씨의 영정 앞에 나침반을 잠시 올려놓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잘 가세요. 하늘에서도 저 지켜봐 주세요. 지은이는 장례식 내내 담담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을 터뜨렸다. 1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던 시절, 그분은 제게 엄마였어요. 이해해, 지은아. 그분은 너에게 특별한 존재였고 그 마음은 영원할 거야. 장례식 후 윤상철 씨는 강원도로 돌아갔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기로 했다. 그는 이제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지은이는 내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디자인 프로젝트부터 시작했지만 그녀의 예술적 감각은
곧 회사 내에서 인정받았다. 민우는 학교에서 더욱 빛나기 시작했다. 특히 과학과 수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영재 프로그램에 추천되기도 했다. 그는 여전히 윤미자 씨가 준 나침반을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다. 어느 주말 아침 우리 세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햇살이 부엌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지은이가 만든 팬케이크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엄마, 오늘 윤상철 아버님께서 오신대요. 민우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좋지. 오랜만이네. 민우가 신나서 말했다. 윤할아버지가 오신다고요? 야호. 지난번에 낚시 가자고 약속하셨는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윤상철 씨가 예정보다 일찍 도착한 것 같았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다. 김지은 씨를 찾습니다. 중년 남성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누구시죠? 내가 경계하며 물었다. 저는 박준호 씨의 변호사입니다. 박준호 씨의 유언과 관련해서 김지은 씨를 만나 뵙고 싶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박준호라니. 지은이의 옛 남자친구이자 민우의 아버지. 이미 사망했다고 들었던 그 사람. 들어오세요. 나는 변호사를 거실로 안내했다. 지은이를 불렀고 그녀는 변호사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호 씨와 관련된 일이라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준호 씨가 2년 전 뉴욕에서 사망하기 전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김지은 씨와 그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은이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어떻게 저를 찾으신 거죠? 저는 15년 동안 실종 상태였는데요. 박준호 씨는 사망하기 전 몇 년 동안 개인 탐정을 고용해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통해 저희가 당신을 찾게 된 것입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 안에는 박준호 씨가 당신과 아들에게 남긴 편지와 그의 재산을 상속하는 내용의 서류가 있습니다.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재산이라뇨? 준호 씨에게 무슨 재산이 있었나요? 박준호 씨는 미국에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당신과 아들에게 남겼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지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해가 안 돼요. 준호 씨는 저를 이용했잖아요.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편지를 읽어보시면 모든 것이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변호사가 떠난 후 지은이는 한동안 봉투를 바라보기만 했다. 과거의 유령이 갑자기 나타난 것 같았다. 열어볼 거니?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준호 씨의 말을 또 믿어야 할지. 그때 민우가 주방에서 달려왔다. 엄마, 아까 오신 분은 누구셨어요? 지은이는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우야, 나중에 엄마가 설명해 줄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그날 밤 민우가 잠든 후 지은이는 마침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법적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나는 지은이의 옆에 앉아 함께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지은이의 떨리는 손이 편지를 펼쳤다.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익숙한 필체가 나타났다. 지은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의사는 내게 3개월의 시간을 주었지만 아마 그보다 더 빨리 갈지도 모르겠다. 먼저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15년 전 나는 너를 속였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 내 엄마의 돈을 노린 비열한 사기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나는 겁쟁이처럼 진실을 말하지 못했고 결국 그날 밤 모든 것을 고백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내가 그날 밤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도망쳤다.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미국으로 도망쳐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 미국에서 나는 운 좋게 투자에 성공했다. 부자가 되었지만 그 어떤 돈도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다. 5년 전 나는 우연히 한국의 지인을 통해 너와 닮은 여인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부터 나는 개인 탐정을 고용해 너를 찾기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나는 너를 직접 만나지 못한 채 떠나게 되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마지막 바람은 이루어진 것이다. 지은아, 내가 너에게 준 상처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 대해 아이가 태어났다면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길 바란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남긴다. 이것이 용서를 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너희의 삶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항상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비록 처음에는 거짓이었지만 그 감정은 점점 진실이 되었다. 이제 너무 늦었지만 이 진실만은 알아주기를. 영원히 너를 사랑하며 박준호.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지은이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도 가슴이 먹먹해져 말을 잊지 못했다. 엄마.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정말일까요? 준호가 정말 변했던 걸까요? 그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구나. 지은이는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서류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준호의 재산 목록 상속 내용이었다. 금액을 보고 우리는 모두 놀랐다. 20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지은이가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서류에는 뉴욕의 아파트, 주식, 그리고 상당한 현금 자산이 나열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지은이와 그의 아들 민우에게 상속되게 되어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이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아직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워요. 하지만 민우에게는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왜 함께하지 못했는지 민우가 이해할 수 있을까?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는 어른스러워요. 언젠가는 알아야 할 진실이고 제가 정직하게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민우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그들에게 사적인 시간을 주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대화가 들렸다. 민우야, 어제 오신 분은 변호사였어. 내 아버지에 관한 소식을 가지고 오셨단다. 민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아빠요? 아빠가 살아계신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민우야, 내 아버지는 2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편지와 선물을 남기셨어. 아빠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가 실망감으로 가득 찼다. 그래,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빠는 너를 많이 사랑하셨대.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지은이는 준호의 이야기를 민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해서 설명했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녀는 용기 있게 진실을 말했다. 준호가 처음에는 나쁜 선택을 했지만 나중에 그것을 후회했다는 것. 그리고 그가 민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 민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어린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엄마, 그럼 아빠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지은이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다. 세상에는 완전히 나쁜 사람은 없어. 민우야,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해. 내 아버지도 그랬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분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바로잡으려 했다는 거야.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다. 그럼 아빠가 남긴 선물은 뭐예요? 지은이는 망설였다. 어린아이에게 거대한 유산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내 아버지는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돈을 남겨주셨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게 쓴 편지야. 내가 조금 더 크면 읽어줄게. 사실 준호의 편지에는 민우에게 직접 쓴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민우가 좀 더 성장한 후에 보여주기로 했다. 대화가 끝난 후 민우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지은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다. 엄마, 제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말한 것 같아요. 아니야, 지은아, 넌 최선을 다했어. 민우는 강한 아이야.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그날 저녁 민우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그가 갑자기 물었다. 엄마, 할머니, 우리 뉴욕에 가볼 수 있을까요? 아빠가 살았던 곳이요. 지은이와 나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다. 그래, 민우야, 방학 때 갈 수 있을 것 같구나. 내가 대답했다. 거기 가면 아빠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을까요? 지은이는 아들을 안아주었다. 그럴지도 모르지. 아빠의 친구들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민우가 잠든 후 지은이와 나는 테라스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의 재산, 어떻게 할 생각이니? 내가 물었다. 지은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그 돈을 받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우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내 결정을 존중할게. 하지만 한 가지 제안해도 될까? 그 돈의 일부로 자선재단을 설립하는 건 어떨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지은이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준호도 그걸 원할 것 같아요. 그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바로잡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민우의 이름으로 하면 어떨까? 박민우 장학재단. 완벽해요. 민우도 좋아할 거예요. 다음 날, 지은이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준호의 재산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리고 재산의 상당 부분을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재단 설립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놀란 듯 했지만 존경심을 담아 말했다. 박준호 씨도 그런 결정을 지지했을 겁니다. 그분은 말년에 많은 기부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 말에 지은이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랬군요. 그가 정말 변했나 봐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고 우리의 생활은 다시 안정을 찾아갔다. 지은이는 회사에서 자신만의 디자인 팀을 이끌게 되었고 민우는 학교 과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나는 조금씩 경영에서 물러나 지은이에게 더 많은 책임을 맡기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우리는 윤상철 씨의 초대로 강원도 어촌마을을 방문했다. 윤미자 씨가 지은이를 데려와 살았던 그곳이었다. 작지만 아늑한 마을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다. 윤상철 씨는 부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리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 와줘서 고맙구나. 그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다. 아니에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은이가 대답했다. 윤상철 씨는 우리를 작은 배에 태우고 바다로 나갔다. 민우는 처음 타는 어선에 신이 나서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윤할아버지, 물고기는 어떻게 잡아요? 윤상철 씨는 기쁜 표정으로 민우에게 낚시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바다 위에서 점심을 먹으며 윤상철 씨는 지은이에게 윤미자 씨와의 추억을 들려주었다. 어떻게 그녀를 처음 만났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지은이를 딸로 맞이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미자는 항상 내가 특별한 아이라고 했단다. 너의 그림 실력을 보고 놀라워했지. 지은이는 미소 지었다. 그분은 제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 재능을 믿어주셨죠. 해질 무렵 우리는 윤상철 씨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집은 소박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다. 벽에는 윤미자 씨와 지은이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여기 좀 봐. 윤상철 씨가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이건 미자가 너를 위해 만든 거야. 앨범에는 지은이의 윤미선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초기 사진부터 조금씩 미소를 찾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민우가 태어난 후의 행복한 순간들. 지은이는 앨범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런 사진들이 있었네요. 저는 제 과거를 모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미자는 내가 언젠가 기억을 되찾을 거라고 믿었단다.
그래서 모든 순간을 기록해 두었지. 그날 밤 우리는 윤상철 씨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민우는 윤상철 씨와 낚시 이야기를 하느라 신이 났고, 지은이는 오랜만에 자신의 옛방을 보며 감회에 젖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윤상철 씨는 지은이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미자가 너에게 주라고 한 거야. 내가 기억을 되찾을 때를 위해 남겨둔 것이란다. 상자 안에는 작은 일기장이 있었다. 윤미자 씨가 지은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였다. 그날 밤 지은이는 늦게까지 일기를 읽었다. 윤미자 씨의 시선으로 본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오랜 여정을 마친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다. 엄마, 이제 제가 누구인지 온전히 알 것 같아요. 어떤 의미니? 저는 김지은이기도 하고 윤미선이기도 해요. 두 삶이 모두 제 일부예요. 이제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 돌아온 후 지은이는 준호의 유산을 이용해 박민우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 특히 기억 상실이나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민우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이 생겼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이내 자랑스러워했다. 제 이름으로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니 기뻐요.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는 여름방학을 맞아 뉴욕으로 여행을 떠났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 그가 새 삶을 시작했던 도시를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뉴욕의 한여름은 서울보다 더 뜨거웠다. 맨해튼 중심부에 위치한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에 감탄했다. 특히 민우는 엄청난 빌딩들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와, 진짜 영화에서 보던 그대로예요. 첫날 우리는 준호가 살았던 아파트를 방문했다. 센트럴 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펜트하우스였다. 준호의 비서였던 그레이스라는 중년 여성이 우리를 맞이했다. 그녀는 지은이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다. 당신이 지은이군요. 준호 씨가 항상 이야기하던 사람이. 그레이스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씨가 저에 대해 이야기했나요? 지은이가 놀라며 물었다. 물론이죠. 특히 병세가 악화되고 나서는 더 자주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 시절의 실수와 당신에게 하지 못한 사과에 대해서요. 그레이스는 우리를 아파트 내부로 안내했다. 모던한 인테리어의 넓은 공간이었지만 어딘가 외로움이 느껴지는 분위기였다. 벽에 걸린 그림들이 눈에 띄었다. 이 그림들은 한국 작가의 작품. 준호 씨가 수집했죠. 자세히 보니 모두 지은이와 비슷한 화풍의 그림들이었다. 준호는 지은이를 떠올리게 하는 그림들로 자신의 공간을 채워놓은 것이었다. 민우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특히 서재에 있는 과학 서적들과 망원경에 관심을 보였다. 아빠도 별 보는 걸 좋아하셨나요? 민우가 그레이스에게 물었다. 네, 특히 마지막 1년 동안은 거의 매일 밤 저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찰하셨어요. 민우의 눈이 반짝였다. 저도 그래요. 별 보는 거 정말 좋아해요. 그레이스는 미소 지으며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말 아버지를 닮았구나. 준호 씨도 알면 기뻐했을 거야. 서재 한쪽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다. 그레이스는 우리에게 준호가 남긴 물건들이 그 안에 있다고 했다. 이건 당신에게만 알려준 비밀번호예요. 그레이스가 쪽지를 지은이에게 건넸다.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2002만 615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숫자죠? 지은이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준호 씨는 당신만 그 의미를 알 것이라고 하셨어요. 지은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2002년 6월 15일,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야.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상자와 노트북 하나가 들어있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반지가 있었다. 그 사진은 지은이와 준호가 함께 찍은 것이었고, 반지는 15년 전 준호가 지은이에게 건넸던 바로 그 반지였다.
있었다. 노트북을 열어보니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지은이는 같은 숫자 조합을 입력했고 화면이 밝아지며 준호의 일기장 파일이 나타났다. 마지막 글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쓴 것이었다. 오늘도 별을 보았다. 같은 하늘 아래 어딘가에 지은이와 내 아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조금은 위로가 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만은 그들에게 닿길 바란다.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호의 마지막 날들이 얼마나 외롭고 괴로웠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엄마, 우는 거예요? 지은이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아들을 안아주었다. 응, 민우야.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야. 내 아빠가 우리를 정말 많이 생각했다는 걸 알게 돼서 기쁜 눈물이기도 해. 다음 날, 그레이스는 우리를 준호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회사로 안내했다. 놀랍게도 그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회사 직원들은 모두 준호를 존경하는 마음이 컸고 그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많은 기부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준호 씨는 마지막까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회사 CEO가 말했다. 특히 아이들의 교육과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았죠. 뉴욕에서의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다. 마지막 날 우리는 센트럴 파크에 있는 준호가 자주 찾던 벤치에 앉았다. 초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나무잎들이 조금씩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엄마, 이제 아빠에 대해 조금 알 것 같아요. 민우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 어떤 아빠라고 생각해?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처음에는 나쁜 선택을 했지만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 아빠요. 그리고 우리를 많이 생각한 아빠. 지은이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민우야, 내가 그렇게 이해해줘서 고마워. 민우는 주머니에서 윤미자 씨가 준 나침반을 꺼내들었다. 할머니가 주신 나침반처럼 우리도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 같아요. 그 말에 우리 셋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린 민우의 입에서 나온 깊은 통찰에 놀라면서도 그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가슴으로 느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의 삶은 더욱 단단해졌다. 지은이는 회사에서 자신만의 디자인 라인을 성공적으로 런칭했고 민우는 과학 영재 프로그램에 선발되었다. 나는 점점 더 경영에서 물러나 지은이에게 회사를 물려줄 준비를 시작했다. 그리고 박민우 장학재단은 첫 장학생들을 선발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10명의 아이들이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 민우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의 마스코트로서 떨리는 목소리로 짧은 연설을 했다. 저도 한때는 이 친구들처럼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훌륭한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저를 생각해 주신 아빠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그의 말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나는 지은이와 함께 눈물을 참지 못했다. 우리의 작은 민우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날 저녁 윤상철 씨도 수여식에 참석했다. 그는 이제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어 자주 서울을 방문했다. 특히 민우는 윤할아버지와 낚시를 가는 것을 좋아했다. 오늘 민우가 정말 멋있었어요. 윤상철 씨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자가 봤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우리 모두 윤미자 씨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잠시 침묵했다. 그녀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것이다. 1년 후 지은이는 회사의 새 CEO로 공식 취임했다. 나는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평소 하고 싶었던 여행을 시작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가족 행사에는 항상 돌아왔다. 어느 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옥상 정원에서 별을 보고 있었다. 민우는 15살이 되어 더 키가 크고 어른스러워졌다. 그는 준호의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찰하고 있었다. 엄마, 할머니, 여기 와서 보세요. 정말 예쁜 별자리가 있어요. 우리는 민우가 가리키는 곳을 번갈아 들여다보았다. 작은 별들이 모여 만든
아름다운 물이었다. 저 별자리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민우가 신나서 물었다. 가족자리 패밀리 컨스텔레이션이에요. 세 개의 밝은 별이 서로를 지키고 있는 형태라서 그렇게 불린대요. 지은이와 나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세 개의 별. 마치 우리 가족 같았다. 우리도 저 별들처럼 서로를 지키고 있는 거네. 내가 말했다. 그래요, 엄마. 지은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서로를 찾았고 이제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민우는 윤미자 씨의 나침반을 꺼내들었다. 이제 그것은 그의 행운의 부적이 되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이게 항상 올바른 방향을 알려준다고요. 저는 우리 가족을 찾게 해준 이 나침반이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연히 시작된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 백만장자 할머니의 지갑에서 떨어진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우리 엄마인데요. 민우의 그 한마디가 우리 모두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나는 잃어버린 딸을 찾았고 지은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았으며 민우는 두 할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찾아낸다. 마치 자석처럼, 마치 나침반이 북극을 가리키듯이 우리는 언제나 서로에게 돌아온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딘가에서 윤미자 씨와 준호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한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베란다에 앉았다. 똥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내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뭐 해요? 민우가 졸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냥 아침 해를 보고 있었어. 민우는 내 옆에 앉았다. 이내 지은이도 합류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우리 오늘 뭐 할까요? 민우가 물었다. 지은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좋아. 나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다.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 백만장자 할머니와 구걸하던 소년의 우연한 만남이 만들어낸 완벽한 원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우리의 여정은 강남의 햇살 비치는 카페 테라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른 소년이 들고 있던 초콜릿 봉지, 떨어진 사진 한 장, 그리고 운명 같은 만남. 우리 엄마인데. 그 한마디가 15년 동안 닫혀있던 상처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이의 기억상실, 윤미자 씨의 헌신적인 사랑, 준호의 늦은 참회, 그리고 민우의 순수한 눈빛까지 모든 조각이 맞춰지면서 완성된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백만장자 할머니와 구걸하던 소년이 만든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강원도의 어촌 마을에서 들려오는 바다 소리처럼, 윤미자 씨의 나침반처럼, 별이 빛나는 뉴욕의 밤하늘처럼 이들의 인연은 계속됩니다. 아픔을 딛고 서로를 용서하며 새롭게 시작한 세 사람, 김윤자, 김지은, 그리고 박민우. 그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아침 식사와 별을 보며 나누는 대화, 그리고 서로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우연으로 시작된 만남이 운명이 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과거의 그림자가 미래의 빛으로 바뀌는 순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족이라 부르는 기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소리를 전하는 지혜 소리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작은 순간들부터 인생의 큰 깨달음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지혜의 소리를 전해드립니다. 때로는 따뜻한 위로로, 때로는 날카로운 통찰로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하면 로또 1등 당첨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혜 소리와 함께라면 당신의 하루가 더욱 특별해질 거예요. 지금 바로 행운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